방금 소개받은 최윤섭입니다. 저희 DHB 2025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직 밖에도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사를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사실 거의 1000명 정도 등록하셔가지고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일단 오프닝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DHP 2025는 아까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의 헬스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JPM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예 그냥 저희 회사 이름을 넣고 연도를 뒤에 넣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성공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것처럼 이런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분야의 어떤 교류를 촉진하고 또 혁신을 가속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DHP 주최사인 저희 DHP를 조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의료를 혁신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을 때인 2016년도에 저희가 창업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분야를 함께 만들어 오고 개척을 해오고 있는 투자회사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인 저를 포함해 가지고서 여러 명의 파트너와 심사학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 분야의 선배 창업자들, 그리고 병원 경영자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저희 파트너와 심사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풀스택 헬스케어 투자회사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선배 창업자들뿐만이 아니고 의료 사업에 필수적인 규제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병원 현장의 도입을 연계해드릴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축적의 힘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저희가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만 10년 차가 되는 회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업무를 파악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적어도 한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브랜드와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런 행사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딜을 저희가 소싱해가지고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난 한 10년 정도 사이에는 가장 활발하게 이 분야에 투자를 해온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 이상의, 정확히는 53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과 주로 미국의 팀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 중에 오늘 8팀은 오후에 있는 데모데이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부 외부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사실 많이 해왔는데요. 아마 참석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연간 진행했던 데모데이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일반적인 데모데이는 이제 보통 VC 분들만 모시고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런 생태계를 다 만들기 위해 가지고 VC, 스타트업, 의료계, 대기업, 학계, 공공 다 모셔가지고 행사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매년 이제 규모를 키워가면서 작년 여기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했었고, 올해는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데모데이 행사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이런 키노트나 컨퍼런스나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더 이제 뭔가 더 큰 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00명이 참석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조금 더 크게 더 오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전체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 코리아의 채널하고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이제 채널하고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생중계로 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패널 토의들을 오늘 세션 마지막마다 하게 되는데 질문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도 접속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모더레이터 분들이 보시고 이제 질문을 반영해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 전체 행사의 뭔가 오프닝 키노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년 특정한 아젠다를, 그러니까 저희 분야의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골라가지고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AGI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를 걸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AGI는 요즘에 되게 많은 논의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 인간처럼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고하고 학습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제 AGI가 언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런 것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런 그 인공지능의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 모델의 크기나 학습 데이터의 양이나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클수록 좋아진다. 이게 이제 모델의 이 크기가 아주 커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머전트 어빌리티, 창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모델의 크기를 키우다 보면 작은 모델에서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갑자기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계속 키워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성능, AGI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AGI의 빠른 도래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딥러닝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이런 디지털 지능이 생물학적인 지능보다 훨씬 우월한 측면이 있다. 이게 초지능 같은 것들이 실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하사비스 같은 분들은 이제 AGI가 2030년 정도에 구현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샘 알트만은 이제 최근에 본인의 블로그에서 이 특이점으로 가는 도약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인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요 표현은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재규적인 자기 강화 루프,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거나 AI를 개발하는 AI를 만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폭발적인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있겠죠. 이런 이제 이 재규적 자기 강화 루프가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인데, AI 2027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근미래의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 시나리오를 시간 순대로 이제 상세하게 풀어내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오픈 AI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정보를 좀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2027년도 3월 달에 슈퍼 휴먼 코더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해 8월 달에는 이 슈퍼 휴먼 AI 연구자가 등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AI를 개발하는 AI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게 그 소위 재기적인 자기 강화 루프를 통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이게 거의 걷잡을 수 없이 발전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재규적 자기 강화 루프가, 다시 말씀드리면 AI가 자신의 성능을 스스로 측정하고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스스로 더 나은 버전을 학습시키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구현될 거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지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아주 최근 뉴스인데,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는 2026년 9월 달까지 이제 보조 AI 연구자를 만들고 2028년도까지 완전 자율형 AI 연구자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더 최근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그 초지능 팀을 만들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특히 의료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의료 초지능의 도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AGI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AGI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 행사의 아젠다를 AGI를 잡았고요.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하게도 AGI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바로 이제 의료이고, 의료의 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이 이제 AG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의료의 관련성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매년 키워드를 제가 하나씩 던지려고 하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10X 메디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저희가 지금보다 10배 더 나은 의료를 만드는 회사한테 투자하겠다, 뭐 이런 키워드를 걸었는데요. 올해 제가 던지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AI 네이티브 메디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이제 AI를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전제처럼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처럼 마치 전기와 같은 수준으로 AI를 활용하는 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 네이티브 메디슨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까? 지금 이게 어떤 징후를 좀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가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집중해가지고 투자할 분야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스타트업들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저희의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휴먼 AI 닥터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져 볼게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따가 이렇게 발표하시겠습니다만 루닛의 인공지능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방 촬영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연구인데 유럽에 있는 하나의 병원에서 유럽에는 위방 촬영술 정기 검진할 때 2명의 의사가 그 더블 리딩하는 게 기본 그 프로토콜인데요. 그 2명의 의사와 그 중에 1명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거하고 해봤더니 더 많은 암 환자를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으로 아예 대체를 다 해버렸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유럽의 이 한 병원에서 이 의사의 2명 중에 1명을 AI로 대체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세계 최초로 실제 의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도입 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환자를 병원에 비우는 비율이나 뭐 위양성이나 뭐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연구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과 의사 2명하고 1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거, 2명을 아예 다 대체해 버린 걸 봤을 때에 오히려 인공지능 혼자 쓰는 것이 합의 판독도 적게 하고 환자를 병원에 다시 부르는 비율도 크게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인공지능 혼자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구가 저는 되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의료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보게 되면 보통 3가지 그룹을 비교합니다. 의사 혼자 한 거, 인공지능 혼자 한 거, 의사와 인공지능 힘을 합친 거. 이 중 누가 제일 잘할까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의사와 인공지능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의 결론인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결론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의 연구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AI 혼자 한 게 제일 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방금 보신 것도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미래에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더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AGI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연구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최근에 뭐 올해 나온 네이처 메디슨 논문인데 임상자 관리 추론 같은 경우에도 의사 혼자 하는 게 제일 못하고 인공지능 혼자 하는 게 제일 잘한다든지 혹은 이제 오픈 AI의 연구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의사 혼자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의학적 질문에 누가 더 잘 답하는가에 대한 질문 문제인데 의사 혼자 하는 게 제일 안 좋고 작년 버전의 GPT와 올해 버전의 GPT를 보게 되면 적어도 올해 버전의 GPT는 의사 혼자 한 거,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혼자 한 거에서 그 의사가 힘을 더 합치게 되면 답변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 혼자서도 의사만큼 혹은 더 잘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진단을 인공지능은 얼마나 더 잘 진단할까 하는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쓰는데요. 그 NEJM이라고 하는 곳에 저널에서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풀게 되면 GPT-4가 이제 굉장히 잘 풉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진단을 굉장히 잘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O1 프리뷰는 GPT-4보다 더 잘한다 이런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저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의학적인 뭐 과학적인 논문에서는 잘 안 나올 법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슈퍼 휴먼 퍼포먼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되게 흥미롭고도 조금 비과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인공지능은 더 잘합니다.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더 진단을 잘하는데 역시 이 논문에도 슈퍼 휴먼 퍼포먼스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논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의사들의 이제 평균 정확도가 20%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그 인공지능은 의사들보다 4배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4배 정확하면 이런 슈퍼휴먼 퍼포먼스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좀 뜯어보게 되면 여러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이 여러 인공지능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면서 이런 진단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게 되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가 이와 같은 이제 그 멀티 에이전트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과거처럼 이제 특정 문제만 이렇게 주어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 자율성, 능동성, 목표 지향성,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추구하고 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료에서는 이게 이제 뭐 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찰을 하고 기억을 하는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을 우리가 의료의 AI 에이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서 힘을 합치게 되면 이제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협진도 하고 이렇게 뭐 다학제 진료 같은 거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별적인 다 인공지능들인데 에이전트들인데 에이전트가 힘을 합치면서 이제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이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위들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구글의 연구인데 개인의 건강 코칭을 할 수도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질병의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건 실리콘밸리의 히포크라틱 AI라고 하는 팀의 케이스인데 음성 기반의 버추얼 간호사의 일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에이전트들이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 환자의 진료 여정 전 단계에서 환자가 입원하면 이렇게 여러 진단을 하고 검사하고 진단해 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전체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한다거나, 혹은 병원 수준에서 병원 투 병원으로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 수준의 에이전트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 이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멀티 에이전트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병원 시스템을 구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칭화대가 이제 발표한 연구인데요. 제목이 에이전트 하스피털이라는 연구입니다. 이게 병원의 환경을 본따 가지고 아예 가상 병원 환경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구축을 한 거죠. 시뮬라크럼이라고 하는데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환자가 의사 진료를 받는 것처럼 의사를 만나면서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이게 실력을 더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의사 에이전트가 진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환자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실제와 같은 환자의 질병, 뭐 증상, 임상 검사 같은 것들을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이 무한대로 거의 환자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환자 에이전트를 의사 에이전트에게 진료를 시키면서 이제 실제 병원에 돌아가는 것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더 많은 환자 에이전트를 진료할수록 의사 에이전트의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 환경에서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상 환자를 더 많이 진료했더니 현실에서의 환자도 더 잘 진료하는 쪽으로 실력이 증가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환자를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료 경험도 무한대로 의사 에이전트를 쌓게 하게 되면 결국에 거의 뭐 무한대로 이 능력이 성장하는 슈퍼휴먼 의사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또 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AI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미래 병원 레벨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멀티 에이전트 AI가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 이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멀티 에이전트 AI 시스템 연구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게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자율 연구 AI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GI가 구현되면 가능해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AI가 스스로 연구를 진행해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과학적인 발견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더 과학적인 발전이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특이점, AGI나 특이점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초기 이제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버추얼 랩이라고 하는 연구인데, 마치 인간 연구자들이 이렇게 막 협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 에이전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든 것이지요. 재밌게도 이게 주제는 인간이 줍니다. 주제를 던지게 되면은 어떤 역할의 에이전트로 연구를 해볼지를 이 에이전트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이렇게 실제 연구는 이제 뭐 코비드 19의 변이체에 대해 가지고서 나노바디 뭐 항체 같은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보자 하는 걸 아젠다를 던지게 되면 나머지 이렇게 세부적인 뭐 사항을 결정하고 툴을 결정하고 코드를 짜고 워크플로우를 설계, 모든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진행하게 되고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연구였고요. 또 비슷하게도 이제 구글이 이제 최근에 AI 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역시 과학자가 이 연구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새롭고 독창적인 가설과 실험 방식을 제안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보게 되니까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약물 재창출이나 신규 치료 표적의 발굴이나 박테리아 진화 연구 같은 거에다가 되게 이제 성공적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내놓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거 사진이 안 나오는데요. 이따 발표하실 이제 루니사 유동근 이사님께서 멀티 에이전트 기반 김태형 바이오닉서스의 김태형 대표님께서 이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바이오 연구의 미래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사실 코사이언티스트를 넘어가지고 완전 자율 연구하는 AI를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냥 가설과 실험 방법만 제안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스스로 실험 결과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네 번째 키워드인 AI 가상세포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걸 AI 가상세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분자세포 생물학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멀티오믹스 데이터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전체든 수성 유전체든 전사체, 단백체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서 세포, 유전자, 티슈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우리가 시기가 된 것이지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실험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실험 없이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AI 가상세포를 통해 가지고 실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생물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코사이언티스트로 가설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고, 이 AI 가상세포로 그 가설을 아예 실험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으면 완전 자율 연구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돼가지고서는 이제 또 루니세 유동근 이사님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의학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또 더 나아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미리 체크 안 했더니 사진이 빠져 있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 자율 수술 로봇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는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이 레벨 5까지 자율도가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수술을 자동으로 하는 로봇들도 이런 자율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단계로 우리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몇 가지 우리 연구를 보게 되면은 레벨 2에 해당하는 작업 자율성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연조직을 자동으로 봉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인간보다 더 잘한다고 나와 있고, 복강경 자문합 자동 수술 같은 것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수술 방법에 비해 가지고서 가장 잘한다는 것들이 연구로 밝혀져 있죠. 지금까지 여전히 이제 예외 상황에서는 사람이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최근의 연구를 보게 되면 레벨 4에 이르는 고자율성, 그러니까 인간이 승인한 수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전체 수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정도는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보게 되면 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자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 일부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걸 넘어가지고서 수술 전체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되게 흥미롭게도 일단은 거의 모든 케이스에 다 성공적으로 이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중에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 규정을 할 수 있게 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레벨 4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 수술 로봇들로 보면 많은 발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따 발표하실 정규환 교수님께서 From Perception to Action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인식부터 추론과 이런 액션에 이르기까지의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또 보여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게 되면 슈퍼휴먼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죠. AI 네이티브 메디슨이 슈퍼휴먼 AI 닥터,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의료 AI, 자율 연구 AI 가상세포, 이 자율 수술 로봇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를 던졌는데요. 혹시 이런 쪽에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메디슨이 구현되었을 때 실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예측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료가 되게 많은 변화를 할 텐데요.
의료는 AI의 활용을 기본 전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진료나 의사결정이나 워크플로우나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AI가 녹아들게 돼가지고서 의사들의 인지적인 물리적인 역량이 크게 증강되고 이 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료도 변화하게 될 텐데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의료 AI가 계속 등장을 하고 그 자율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의료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의료의 주체이자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도 학문으로서 의학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율 연구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면은 새로운 의학적인 발견 및 임상 연구 결과, 임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의료인들의 고숙련화, 탈숙련화, 미숙련화에 대한 고민들이 더 본격화될 것이고요. 특히 오늘 의대생분들도 좀 오셨는데 그 AI 네이티브로 의료인으로 이제 이 교육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대 교육과 이 수련 방식도 저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AI 네이티브 메디슨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구현되게 되면은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의사의 판단이랑 다르지만은 더 정확한 의료기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처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료기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혹은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사용 목적이 더 확장되는 의료기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규제 프레임워크로는 답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보험도 저는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민간보험이든 이런 국영보험이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행위별 수가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의사의 지금은 모든 보험의 기준이 의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AI가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 대상도 변화하는 것이 지금처럼 한 명의 환자가 아닌 그 인구 수준의 환자를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의료 행위를 AI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가치 책정 시점도 우리가 이미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고 발병하지 않은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평가할 것이냐, 예방 의료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AI가 자율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이런 행위 주체나 지불 대상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같은 것들을 우리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패널 토의에서 더 또 질문을 주시고 하면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행사 앞에 부스도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규모를 키우게 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사분들을 제가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플래티넘 후원사로 이 병원 예약에서 맞춤형 건강관리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확장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 하시는 네이버와 AI 기반 임상시험 컨설팅 및 솔루션 기업인 JMP메디가 함께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기업인 애터미가 또 플래티넘 후원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골드 후원사로는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인공지능으로 의료진에게 혁신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는 AI트릭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VC 중에 하나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와 창업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에 참여하시고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시는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이 골드 후원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부 후원사로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동아ST, 뷰노,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연세대학교 디지털 헬스 연구원, 인사이트 에퀴티 파트너스, 카카오 헬스케어, 케어랩스, 그리고 플로닉스와 하나자산운용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후원사로는 CRS 큐브와 경보제약, 닥프렌즈, 대원제약, 법무법 미션, 에버트라이, 테크놀로벤처스, 한스바이오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그리고 협력사로는 SBA 서울경제진흥원과 그리고 미디어 파트너로는 이제 의료 전문 미디어인 메디게이트 뉴스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오프닝 키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후 남은 키노트를 들으시면서 패널 토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